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강의는 먼저 이 기준수 IFRS 15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RS 15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와 미국 재무회계위원회가 2002년부터 조인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4년에 발표한 10년 이상 연구하여 발표한 기준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기준서는 기존의 미국 기준서와 그 예규들을 체계적으로 집합해서 구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IFRS 15는 수익인식의 단일 모형이고요. 5단계 수익인식과 측정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수익인식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동일한 수익 기준서를 적용함으로써 산업 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된다, 그런 기대가 예상되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준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봐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과거 기준하고 비교하면은, 과거에는 수익인식의 단위가 재화 공급, 용역 제공, 건설 계약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IFRS 15에서는 수행 의무라는 개념으로 이런 재화, 용역, 건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냥 수행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인식을 이 수행 의무에 대해서 5단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인식 시점이 과거 기준서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라는 관점이었는데, 새로운 15에서는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제 이전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수익인식의 5단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순서로 수익인식 5단계 과정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다, 공사 수익이다, 용역 수익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기업 수익은 우리가 배우는 이제 회계 기준은 기업에 대한 거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언제 인식할 것인가, 얼마나 인식할 것인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제 고객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은 뭐 개인 고객일 수도 있고 기업 고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수익 인식에 관한 것인데, 고객과의 어떤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그 반대급부로 고객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그런 권리가 생기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기준서가 뭐 이렇게 5단계 뭐 하고 또 기준서 분량이 많고 하지만은, 결국 핵심적인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해줘야 될 것을 해주고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는 때, 받은 때 이렇게 수익을 인식한다, 간단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IFRS 15에서는 이걸 5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수익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 하는 업자가 고객한테 프랜차이즈 가맹점한테 500만 원을 받고 커피 머신 한 대를 주기로 하고, 또 3년간
커피콩을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계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5단계를 살펴보면은 먼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수익인식 기준서에서 이야기하는 요건에 맞아서 수익인식 측정 대상이 되는 계약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프랜차이즈 업자가 해야 될 수행 의무를 식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수행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피 머신을 전달하는 거고, 또 하나는 3년간 커피콩을 공급하는 거고,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행 의무가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에서 주고받기로 한 돈이 얼마냐, 거래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히 계약서에 5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거래 가격 500만 원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2단계에서 수행 의무가 두 가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수행 의무에 500만 원을 배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두 가지 수행 의무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하게 이 500만 원을 배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 공급하는 거는 200만 원은 커피 머신을 공급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그리고 3년간 커피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3년간 배분해서 인식하고, 이렇게 5단계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그걸 약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은, 먼저 수익인식 기준서에서 말하는 인식 대상이 되는 계약인지 계약을 식별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행 의무를 구별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콩 공급, 또 커피 머신 제공, 이렇게 두 가지 수행 의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서에 보면은 거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 500만 원을 두 가지 수행 의무에 배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의무 A에 200만 원, B에 300만 원 이렇게 배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행 의무가 수행되는 시점에 또는 수행되는 기간에 각각 수익을 200만 원, 300만 원을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수행 의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각기 다른 수익 인식 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경우에 계약에 단일한 수행 의무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머신만 공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런 계약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약인 경우에 수행 의무는 커피 머신 이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거래 가격은 커피 머신 이전이라는 수행 의무의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커피 머신을 공급한 시점에 그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 5단계 수익 인식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약서나 수익 인식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익 기준서에서 이야기하는 요건들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에 맞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해라 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먼저 수익인식 대상이 되는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당사자들이 의무를 확약해야 된다. 그래서 엉터리 계약서를 맺고 서로 어떤 권리나 의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계약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서면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서면만 이 아니고 때로는 구두, 때로는 사업 관행 등으로 승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식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도 식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상업적 실질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Commercial Substance,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는 것을 상업적 실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기업들이 초창기인 시절 한 2000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무렵에 인터넷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지만은 현금 창출이 안 되니까 이 기업들이 서로 이제 광고를 해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서로 광고를 해주고 우리는 일을 해주고 그리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회계 처리를 했던 거죠. 또는 때로는 세 개의 인터넷 기업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에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받고 그 거래 조건이 확정되더라도 중요한 또 부분의 하나가 그 계약에서 약속한 돈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이 기준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넣을 것인가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넣는 것으로 해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 계약은 아예 기준서에서 인식할 수익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수익 인식 기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내용을 이제 5가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만약 이제 그 돈은 받았는데 이 5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 현금, 받은 돈은 부채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일단 환불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 수익 그 부채 인식했던 것을 드디어는 수익 인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기준서에는 기준서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준서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서 뒤에 사례가 60몇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 사례의 하나인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제의 내용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상가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업자가 이 상가를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시점에 5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5만 원은 이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95만 원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을 받는데 5만 원은 지금 받고 9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근데 이 95만 원이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이 레스토랑 업자가 처음 여는 레스토랑이고 또 그 지역의 레스토랑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레스토랑이 많아서 새로 문을 여는 이 업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5만 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 받고 팔기로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수익 인식해야 되느냐. 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익 인식 대상이 되는 그런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있죠. 그 중에 마지막이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제에서는 95만 원의 대가가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100만 원을 수익 인식해서는 안 된다. 5만 원을 받았을 때는 현금 5만 원, 부채 5만 원 이렇게 인식하고, 이 부채 5만 원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어떤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때, 그때 5만 원을 처리할 수 있다.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부채로 계속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예에서 이제 고객이 95만 원을 다 벌어서 갚아도 이제 수익을 그 5만 원하고 합쳐서 1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로 수행 의무 식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의 두 번째 단계는 수행 의무 식별. 자, 수행 의무가 무엇이냐? 수행 의무라는 게 앞서 이야기했던 커피 머신을 공급한다. 커피콩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수행 의무죠. 수행 의무. 예. 그냥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준서에서는 수행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뭐 몇 개의 회계 단위로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의무는 회계 처리 단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을 수행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을 한 대 제공한다, 또는 3년간 커피를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이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1년에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고객이 효익을 얻고 계약상 구별되는 경우, 고객이 효익을 얻는다, 그리고 계약상 구별된다, 그런 경우에 구별되는 수행 의무다.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이다. 곧 수행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 즉 수행 의무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효익을 얻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고객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거나 매각하거나 기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화나 용역 자체를 가지고 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에 덧붙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더하여서 효익을 얻거나 그런 경우에도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고객이 이미 갖고 있거나 또는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 한 대 3년간 커피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가입자는 이걸 뭐 커피를 만들어서 팔므로써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 머신 한 대, 3년간 커피 공급 이런 것들은 각각 이제 효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로만 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서에 나와 있는 예인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케이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A 제약회사가 어떤 제약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회사, B라는 제약회사라고 이야기할 때 B라는 제약회사에게 A라는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약에 대한 특허권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말을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A 제약회사가 라이선스를 B 제약회사에게 10년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제약 기술은 굉장히 독특한 기술이라서 A라는 제약회사 외에는 약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B라는 제약회사는 그 라이선스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적하는 약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A라는 회사가 약까지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제약회사가 10년간 제공하는 라이선스 제공, 그리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위해서 제조해주는 약 제조, 이 두 개가 합쳐서 B라는 제약회사한테 효익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효익이 있어야 된다. 고객이 어떤 그것만 가지고 또는 다른 것과 합해가지고 어떤 소비하거나 뭐를 만들거나 기타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을 때 고객에게 효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 수행 의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계약상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은 뭐 커피 머신 이거 개별적으로 고객이 효익을 고객한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3년간 커피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것도 고객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커피 공급하는 이것도 하나의 수행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수행 의무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급하지만은 이거를 하나하나 수행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합해가지고 수행 의무로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준서에서는 이거를 계약이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그런 경우에 이 결합 품목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어떤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봐라.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건설 용역이 이런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용역 계약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터파기, 뭐 바닥 다지기, 뭐 이렇게 거기에 뭐 이렇게 벽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뭐 바닥 재질은 뭘로 하고 지붕은 뭘로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자재 공급이나 또는 용역의 제공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그게 다 합해져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건설 용역이 대표적인 통합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전체 병원 건설이라는 전체 자체가 하나의 결합 품목, 하나의 수행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고객의 시스템에 이 소프트웨어를 변형해서 시스템에 맞춤화하는 그런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 제공,
이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맞춤화하는, 변형해서 맞춤화하는 용역, 이거 자체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수행 의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하나의 수행 의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상호 관련성, 상호 의존도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옷 디자이너한테 기성복 제조 메이커가 대량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유명 디자이너한테 옷 디자인을 의뢰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받았다. 동시에 그 디자이너한테 이걸 여러 라인에서 동시에 이제 같은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옷본을 10개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인하고 거기에 바탕에서 만든 옷 샘플 10개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디자인하고 옷 샘플은 다 합해서 높은 상호 의존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결합 품목으로 본다.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명드린 이렇게 세 가지 예시는 여러 개를 제공하지만은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 결합 품목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수행 의무로 간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서로 유의적인 통합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호 의존도가 높긴 높겠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전으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할 때 이것을 1년에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은 영어를 찾아보면 시리즈, 시리즈, 그렇게 한국말로 시리즈, 그런 말인데, 그래서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제공할 때 이것을 1년에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을 3년간 제공해 주기로 했다. 장부 기장을 3년간 제공해 주기로 했다. 커피콩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또는 일정 몇 번에 걸쳐서 이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계약 기간 내에 동일한 것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제공할 때마다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보지 않고 이 계약 기간 내에 동일한 이 행위 자체를 전부 다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경우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는 것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고 또 진행률 측정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단계 수행 의무 식별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기준서를 혼자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2단계 수행 의무 식별과 관련된 기준서 문단들을 기준서 문단 자체가 좀 긴데 이걸 간단히 축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준서 문단이 문단 22, 27, 29인데 먼저 문단 21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한다고 하면서 먼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면은 이것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봐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뭘 말하냐? 문단 27에 보면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해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고객이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식별되는 경우에
이것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요 별도로 식별된다는, 재화나 용역이 별도로 식별된다는 말이 사실 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되는, 대칭되는 말로 결합 품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수행 의무로 간주하는 예를 3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이 어떤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건물 건설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자재들을 통합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제공되지만 그게 건물 건설이라는 하나의 결합 품목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한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또한 이 소프트웨어를 변형해서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즈 한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다. 어떤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을 의뢰해서 그걸 공급받는데 그 디자인에 맞는 샘플을 10개 동시에 제공받는다. 그래서 디자인과 그 샘플 10개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수행 의무로 보지 않고 결합 품목으로 봐서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합 품목으로 보는 경우 여기에 상대되는 말이 별도로 식별되는,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그런 말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 이전, 커피콩 제공, 이거는 서로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의무가 동일한 것이 계속적으로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전되는 그런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청소 용역을 제공한다, 3년간 부키핑 용역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그 전체 기간에 계약한 것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단계 수행 의무 식별을 받습니다.